18페이지 용어 정의 보시면 법 조문에 법 제2조 정의 있죠. 1호부터 몇 호까지? 6호까지 6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 그 첫 번째 오른쪽에 갑니다. 중개라 함은 법 조문 있죠. 중개라 함은 크다시고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컷 자르시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은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은 법으로 정해놨다 이 말이죠. 따라서 법정 중개 대상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컷 하시고, 이게 거래가 포인트죠. 거래는 주는 거다 받는 거다? 주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거래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일방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정여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죠. 그 다음에 그 밖에다가 밑줄 다 긋고, 그 밖에라고, 그 밖에는 이건 뿐만 아니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뭐까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컷 자르시고,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중개는 알선한다. 그죠? 자, 정리해 보면 지금 보신 게 요건데, 이게 사실은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요겁니다.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다. 소개한다 이 말이죠. 그럼 중개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그러겠죠? 무엇을? 중개 대상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선한다 뒤에 목적이 와야 되죠. 얼얼이 와야 돼. 얼얼이. 맞죠?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이잖아. 그럼 거기에 지금 조문 읽었잖아요. 그죠? 읽으신 내용 중에 얼얼로 끝나는 게 뭐 있어요? 무엇을 할 때 얼얼로 끝나는 게 뭐 있어요? 행위를 돼 있잖아. 행위를 할 때 보시면 어디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매매, 교환, 임대차 끝나지 않죠? 임대차 뿐만 아니라 뭐 그 밖에 모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그랬죠. 그래서 매매부터 해가지고 행위를까지를 묶으면 내자로 뭐라 그래 이걸? 내자로 법률 행위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법률 행위를 이렇게 되죠. 법률 행위를. 그러면 법률 행위 이퀄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한 사람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계약이 있고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계약이 있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고 하는 계약인데, 계약 중에서도 무슨 계약? 쌍무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라든지 요 권리를 알선하는데, 매매다 어떤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죠. 뭐라고? 거래 당사자 간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할 때 편무계약, 쌍무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는 안 될 거고요. 그러면 매매를 알선하는 건 중개죠. 그죠? 매매를 알선하는 건 중개인데 모든 매매를 알선하는 건 중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즉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인데 뭐에 대한 법률행위 돼 있죠? 그죠? 법 제3조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알선하는 게 뭐라고? 중개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아 틀려요? 틀려요. 모든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알선하더라도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알선이라야 중개죠. 그러니까 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라고 하는 이 개념은
법정 중개상물을 매개로 할 때 아셨죠? 중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가 뭐냐면 창녕에 가서 창녕에 길 로변 있잖아요. 길가에 보면 중개사무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유리 썬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스크린 있잖아요. 앞에 창문 유리에 거기다가 뭐라 되냐면 양파 매매 알선되어 있거든요. 중개사무소에.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서도 그러니까 창녕이 유명한 게 양파하고 땅콩 같은 거잖아요. 양파를 사러 오겠죠. 밭대기 매매라고 하시죠. 밭대기. 그러면 밭대기로 사고 파는데 그때 지주하고 땅 주인, 양파 밭 주인 있잖아요. 그 주인하고 외부에서 양파를 사러 온 사람 소개를 누가 한다고? 그거 소장이 한다고요. 이해하겠죠? 진짜로. 그러니까 양파를 사러 온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혹시 양파 밭 나온 거 있어요? 물어봐야 돼. 그러면 이제 양파를 사고 파는 걸 알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장이 중개사무소에서 양파의 밭대기 매매 있잖아요. 그죠? 양파의 매매를 알선하면 중개입니까? 아니죠. 그건 중개가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법정 중개상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법률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니까 모든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이해하겠죠? 네. 그리고 법정 중개상물은 법률에서 정하는 게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상물은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법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죠? 법률에 정한 게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로 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리고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가 있어요. 임목이라는 게 있고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처음 들으시면 딱 지나갑니다. 그럼 임목이 뭐지? 공장, 재단이 뭐지? 광업, 재단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건 뭐다?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뭐 광업, 재단이라고 부르는 게 있겠지 그냥 그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기억하실 건 중개상물은 법령으로 정하는데 세 보니까 몇 개입니까? 설마 5개까지는 그죠? 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상물은 몇 개 있다고? 5개를 딱 정해놨어요. 이 외적인 즉 법정 중개상물 외 물건이라면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 물건에 대해서 법률행위를 즉 매매를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나 주의하시겠습니다. 예, 그냥 지나가는 듯이 들어보세요. 법정 중개상물에 한해서만 이게 중개가 되잖아요. 근데 금방 아까 그 중개사무소에서는 양파의 매매도 알선했잖아요. 양파의 매매를 알선할 때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이 개공이 조사 확인 설명해 줄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중개다 아니다에 관계없이 중개사무소에 일어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외 물건이라 하더라도 아셨죠? 기본적으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선관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셨죠? 그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 확인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딱 요게 기본 틀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누가요? 그죠? 기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중에서 개업한 사람이죠.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업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 있죠.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인이 중개할 수 있다 할 때 이 중개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주의하실 건 뭐냐면 보이는 대로 읽으시는 거거든요. 보이는 대로 읽어야 되니까 여기 중개다 알신 소개 쭉 해가지고 여기에 중개 유상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유상이다 아니다? 그럼 무상이라고 적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야? 그렇지, 상관없다는 거지. 그런데 보통 보면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하잖아요. 틀림없이 돈 받을 거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받든 안 받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중개가 보편적이겠죠.
무상 중개도 돼, 안 돼? 됩니다. 중개라는 개념은 유무상과는 관계가 없는 개념입니다. 아셨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그림 봐봐요. 중개는 누가 한다?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첫 번째. 중개의 대상이 뭐야? 그럼 곤란하지. 그렇지. 바로 위에 있는 거.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멀리 가지 말라고. 바로 위에 있다고. 중개한다, 알선한다, 무엇을? 법률행위를. 뭐에 대한? 그렇죠? 그거 보라고 얘만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그죠? 따라 적으면 맞깁니까? 집에 가서 중개상물은, 중개상은 법정 중개상물 이렇게 기하고 있으면 그림을 그린 이유가 바로 위에 있는 거, 여기 가까이 있는 거.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내용만 알아도 중개 개념은 다 끝난 겁니다. 사실. 그러면 봐봐요. 이게 어떤 게 중개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궁금하시죠? 궁금할 걸 아마. 그죠? 어떤 게 중개냐 그러면 이건 기업 공인중개사가 판단하건대 아셨죠? 기업 공인중개사의 생각에 이건 중개행위야 라고 하면 중개행위라고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개행위 여부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외형상 중개행위라고 볼 수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게 외형상 객관주의입니다. 이건 그 배상의 범위를 있잖아요. 넓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뭐라고? 외형상 객관주의다. 통념상 판단하는 것이다. 아셨죠?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렇게 잖아요. 개공이 중개사무소를 오픈해서 행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의뢰인이 와서 의뢰를 하잖아요. 근데 개공은 중개행위를 할 때 중개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보험에 가입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냥 공제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의뢰인이 있잖아요. 개공한테 배상해도 그러겠죠. 그래서 배상해 준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배상 못 해주겠다 그러면 재판 가죠. 재판 가서 그 행위가 개공의 행위가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만일에 중개행위가 아니라면 의뢰인은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그죠 요구하더라도 민사로 있잖아요. 민사로 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재산 압류라든가 절차 받겠죠. 그러면 해결 배상 받기가 굉장히 지난한 일입니다. 이게 쉽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이게 중개행위라고 판단돼 버리면 중개 의뢰인은 개공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공제사업자에게 직접 보전금 지급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중개행위라는 것만 판단이 되면 공제사업자, 즉 협회입니다. 협회. 공제사업자는 의뢰인에게 뭐 한다고? 보전금을 지급해줘야 돼요. 그러면 의뢰인은 돈 받고 끝나버리죠. 공제사업자가 중개행위라고 인정을 할 거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제사업자는 공제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인정이 돼버리면 지급하고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그 공제금에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경우도 다른데 회수한다 하더라도 개공한테서 완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면 뭐다?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겠죠.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중개행위다 아니다 할 때 이거 범위를 넓게 보는 이유입니다. 왜? 그래야 의뢰인 보호가 쉬우니까요. 의뢰인 일단 돈 받고 끝나버리니까. 이해하겠죠? 그리고 이 외형상 객관주의 돼가지고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그냥 앞으로 그냥 들어두세요. 제일 대표적 경우가 횡령입니다. 횡령. 중개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중개보증원이 중개사무소에 그죠? 그 고용인 있잖아요. 고용인이 돈을 받았다가 소장 대신에 돈을 받았다가 이 돈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다시는 안 옵니다. 그 횡령이죠. 그 횡령의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중개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해하겠죠?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중개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그 중개행위는 고용인의 행위는 누구 행위 되죠? 기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어쨌든 어떤 게 중개행위다 해가지고 딱 요 그림은 반드시 눈에 딱 익혀 두십시오. 뭐 위에 뭐가 있더라가 기본이야. 그죠? 중개한다, 하선한다, 무엇을? 요거요. 그러니까 예전에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중개행위의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부동산 그 자체입니까? 부동산을 매개로 한 범행입니까? 범행이죠. 예, 그렇게.
그래서 자 중개에 관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행위의 성격 보이시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사실행위인데 어떤 사실행위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행위 성립을 위해서 조력하는 도와주는 보조적인 뭐다 사실행위가 중개행위의 기본 성격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하도록 조력하는 사실행위다. 그러니까 중개행위 대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상행위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맨 마지막 줄 아셨죠? 상행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중개의 요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중개 대상물 되어 있죠? 중개 대상물에 대한 경우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 외의 물건이라면 중개도 아니다.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중개 대상물과의 관계, 중개업과의 관계 뭐든 필요 없고 두도 아셨죠? 접어두고 법정 중개사는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만 뭐다? 중개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21페이지 보니까 자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라고 했을 때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만 한정된 게 아니죠. 계약뿐만 아니라 했죠. 실제로 시험 지문에서 지금처럼 중개를 풀어서 있잖아요. 풀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이라고 나왔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개라 하면 딱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딱 떠올라야 될 건 그 밖에 이하가 따라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예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요? 뭐가 빠졌죠? 그렇지. 여기 빠졌잖아요. 그 밖에 이하의 권리까지잖아요. 그 밖에 이하의 권리까지 포함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권리는 어떤 권리냐 그래가지고 지금 21페이지 있죠? 중개 대상인 권리다 그랬는데 중개 대상인 권리는 이렇게요. 그 제목 옆에다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반대로 동산에 관한 권리는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동산 딱 그러면 기억나는 권리가 뭐 있어요? 질권이죠. 그러니까 동산 질권은 대상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아셨죠? 동산 질권. 그리고 권리다 그랬을 때 또 하나가 이 권리는 계약으로 있잖아요.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라 해야 됩니다.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 자, 계약으로라는 말은 당사자 시계 이해할 때 당사자 의사에 따라 이 말입니다. 즉 당사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경이 그죠? 일어나는 권리. 이게 뭐냐면 권리 앞에다가 이런 말이 붙어요. 법정이란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 법정 권리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래 되겠죠. 기본적으로. 들었죠? 그러니까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권리나 동산에 관한 권리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다 그랬을 때 자, 소유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종류들이 쭉 있는데 이거 보지 말고요. 어디로 가보시냐 그러면 23페이지에 가보면 권리가 딱 정리되어 있어요. 표가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봐야 돼? 왼쪽에 있는 걸 봐야 돼? 네, 왼쪽에 있는 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위치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봤잖아. 내용을 물론 알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사실 이해하면. 근데 일단 처음에 인식할 때 중개 대상인 권리에서 왼쪽은 되는 거죠. 오른쪽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왼쪽에 있었나? 오른쪽에 있었나? 그 정도는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왼쪽에 보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해가지고 뭐 있습니까?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일단은 물건이죠. 그래서 물건도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데 물건 그러니까 거기에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권이 있고 맞죠? 이건 소유권도 이게 완전 물건이죠.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제한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 권리에는 권능이라는 게 있죠. 권능이 뭔가 세 개 있습니다.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지만 그 권능 중에 일부가 제한되는 게 뭡니까? 제한 물건입니다. 해서 사용, 수익만 가능하고 처분이 안 되는 게 뭐죠? 용익 물건이고요. 그리고 사용, 수익은 안 되고 처분만 가능한 게 뭐요? 담보 물건입니다. 그런데 자, 용익 물건은 중개 행위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옳은 거죠. 왜? 지상, 지역, 전세 다 들어가니까. 근데 담보 물건은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라는 말은 오다 X다. X입니다. 담보 물건 중에서 뭘 말합니까? 저당권입니다. 그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그리고 그 중에 이건 전형 담보 물건이고 법전에 나오는 게 비전형 담보 물건 있죠. 가등기 담보권이 있습니다. 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물건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채권도 될까요? 채권도 됩니다. 그죠? 채권도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데 환매권이라든가 임차권 있죠? 임차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환매권 같은 경우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3자에게 이전되려면 뭐가 됐을까? 당연히 등기됐다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물건 채권인데 그리고 중요한 건 원래 법정 권리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되는 경우가 딱 3개 있어요. 자,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부르는 게 뭐죠?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 있는데 유치권도 보면 이제 뭐 설명을 드리면 되죠. 유치권이라는 게 보통 건설 유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죠? 건물을 지었고 건설업자가 건물을 완공시켰는데 공사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50억짜리거든요. 공사비 50억을 들어가지고 이제 빌딩을 지었어요. 이게 지금 이런 건물 지금 제가 요걸 얘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장유 같은 데 가는 경우 꽤 있었거든요. 건물을 지었는데 앞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게 건물에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딱 가보면 어디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이므로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인을 두고 그죠? 이 건물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이 얼마죠? 공사 대금이 50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유치권은 굉장히 강력한 권리거든요. 그런 만큼 그 성립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인정하는 요건이. 그러니까 유치권은 보통 열에 9은 갑자거든요. 진성 유치는 드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성 유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시간 싸움이지 결국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사대금 안 주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결국은 문제는 건설업자가 그 기간까지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죠. 흑자 도산 들어보셨죠? 채권이 50억 있고 100억 있는데 공사대금 못 받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 채권을 회사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 50억짜리를 45억에 있잖아요. 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50억짜리 채권과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 있죠, 이거? 점유, 진성유치라면 이걸 양도 양수 계약 해가지고 이런 것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50억짜리 얼마에? 45억에 파는 거죠. 그러면 가격 조정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개입될 수 있냐 없냐 판단의 기준은 가격 조정이 가능하면 끼어들 수 있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50억짜리를 45억에 그죠? 넘기도록 그러니까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와 피담보 채권이죠. 50억짜리 요 채권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라면 아셨죠? 성립에 대해서는 그 채권하고 일단 요건이 자동적으로 성립됐잖아요. 그래서 유치권 성립은 관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만 아셨죠? 그 이전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지문 예전에 이게 11회 때 시험에서
다음 중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는 그랬을 때 답이 유치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11회 시험에서 그 응시한 분이 또 이의를 제기했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유치권은 성립과 이전 두 개로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죠? 떨어졌다가 합격을 한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한 개 차이로 떨어지잖아요. 보통 한 5개 차이로 떨어지면 말도 안 합니다. 공부 안 해 떨어졌다 생각하니까. 근데 한 2개 차이가 사람 찍이는 거지. 그죠? 그죠? 그래 공부를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도 열이 받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수업할 때 그분 있었거든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좀 듣다가 그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거든요.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다가 본인이 갑자기 생각하다가 이제 작년에 시험 이제 11월 달이니까 그죠? 불과 몇 달 전이잖아. 그때 시험 친 게 기억나는 거죠. 올해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은 관여할 수 없지만 아셨죠? 해당 목적물의 점유와 피담보 채권 돈 받을 권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정지상권에 관한 경우인데 자 말 그대로 법정지상권이잖아요. 법률상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권리다 이 말이죠.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규정에 의한 경우니까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법정지상권의 이전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법정지상권이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지상권 설정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동일 소유였다가 매각이나 뭐 등으로 바뀔 수 있겠죠. 소유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면 경매 등으로 그러면 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뭐한 것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법률 규정에 해가지고. 그럼 보통 이 건물이 이제 경매로 해가지고 경락을 받았다. 그죠? 등등. 땅을 딱 받았잖아요. 경락 받았는데. 맞죠? 그죠? 원래 동일 소유였다가 다 못 잡혔다가 요 건물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이라든가 등등 기회서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주인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데 문제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그 개념에 보면 건물에 기해서 발생한 권리이기는 하나 건물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권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격에 가지고 이게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전이 되려면 뭐였을까? 등기했겠죠. 그러니까 표현이 세 개가 같은 말입니다. 법정지상권 이전이나 등기된 법정지상권이나 그 다음에 이미 성립한 법정지상권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세 개가 뭐라고?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똑같은 말이 좀 달라지면 또 새로운 다른 걸 자꾸 오해하시는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립했으니까 등기됐으니까 제3자에게 이전이 될까 안 될까?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일반 지상권화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저당권 같은 경우인데 자 땅을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A 땅이었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누구 겁니까? 건물 주인 거죠. 그죠? B 거죠. 그러니까 차임을 그죠? 월 차임을 2천만 원씩 지급하고 지료를 주고 땅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안 주는 거죠. 그러면 A는 내 땅 위에 있는 건물이지만 임의대로 이거 철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거 누구 거기 때문에 B 거니까. 그러면 A는 돈도 못 받고 권리행사를 제한받잖아요. 그래서 그 차임이 몇 년? 2년간입니다. 2기가 아니고 2년간 차임이 지체가 되면 그 지체 차임 있잖아요. 그죠? 지체된 차임에 대해서 2년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B의 의사와 관계없이 B가 A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요. 알겠죠? 그러면 저당권에 기해 가지고 A는 뭐 할 수 있어요? 집행할 수 있죠? 그래서 2년분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4억 8천이잖아요. 그죠? 4억 8천만 원인데 이 사람은 막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4억 8천짜리 채권을 C한테 했잖아요. C한테 4억에 그냥 네가 인수해라. 아셨죠? 권리를. 그러면 넘어가려면 뭐 해야 될까?
등기됐겠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뿐 아니라 법정 저당권도 지금 성립할 때는 2년간 차임이 지체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체됐을 텐데. 그래서 성립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이전은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해서 세 개밖에 없어요. 유치권 이전, 법정 지상권 이전, 법정 저당권 이전까지 하셨죠? 이 세 개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물권, 채권, 일정한 경우에 법정 권리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23페이지에 있는 그 중개 대상 권리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중개 대상 권리가 뭐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만. 착 보시면서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중개 넘어가셔가지고 다른 거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시고 밑에 중개업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 중개업으로 가보시면 중개업에 용어가 중개업이라 함은 있죠. 자, 중개업이라 함은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뭡니까? 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정한 뭐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죠? 그리고 중개를 뭐한다? 업으로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업으로 하는 것을 뭐한다?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핵심적으로 있잖아요. 중개업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의뢰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 중개를 뭐 할 때 업으로 할 때 중개업입니다. 그러면 이 의뢰 있잖아요. 의뢰가 왜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었다라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말이고,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죠. 중개보수 청구권이 뭐였다? 발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 없이라고 넣으면 거래가 되어도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애초에 발생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의뢰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랬죠. 그럼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다. 그러면 무상, 공짜로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다?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상 중개라는 개념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아니야. 잘 들어요. 무상 중개라는 개념은 성립되죠. 무상 중개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무상을 따지는 건 중개업이지 중개가 아니에요. 아셨죠? 예. 그러면 중개라는 말이 왜 여기 의미가 있을까? 중개라는 이 자리에다가 앞에 보셨던 중개의 개념을 대입할 수 있었어요? 있어요.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정 중개 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 아셨죠? 법률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아셨죠? 업으로 한다. 중개 맞죠? 그게 왜 어떤 의미냐면 중개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말은 중개업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법정 중개 대상물 있죠? 법정 중개 대상물 몇 가지? 5가지에 대해서 이루어질 때만보다 중개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다 중개업이다 할 때에 첫 번째 조건이 법정 중개 대상물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할 때. 그리고 업으로 한다라는 말은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영리입니다. 따라서 비영리의 경우는 업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 예가 어떤 거냐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을 위해서 전세 물권 등을 알선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전 세입자에게 전세 물권을 알선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영리다 비영리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업이 아닙니다. 반복하더라도.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때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니까 말 그대로 특정인이 있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특정 다수의 가장 대표적 경우가 누구냐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숙집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경우 나오거든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숙집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경우 그러면 이건 업일 거 아닙니까? 업입니다. 근데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는 특정되면 안 되는데 대상물은 특정되어도 관계없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가보니까 뭐 공장 매매 전문이라든지 토지 매매 전문이라고 붙은 거 보셨죠? 그런 경우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그러니까 일회성이라든지 한 번 아니면 우연히 있죠. 우연히 이런 경우는 업이 아니다. 아닙니다.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 보수 중개 업 해가지고 네 가지 요소를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 자 그림을 좀 비교를 하시면서 어떤 거냐면 자 공인계사법에서요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을 팔아달라고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 A를 우리는 보통 매도인 그러죠. 팔 사람이니까요. 근데 공인계사법에서는 매도인이라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권리를 이전할 거죠. 그죠? 이전할 목적으로 중개를 소개를 만다 의뢰하는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인데 이전 중개 의뢰인입니다. 그래서 의뢰를 했다 그죠? 의뢰했으니까 뭐가 체결됐을까요? 중개 계약이 체결됐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B라는 사람은 이 매수인입니다. 살 사람이고 매수인이 기업공인중개사에게 역시 의뢰를 합니다. 근데 매수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권리를 말 사람 취득할 목적으로 중개를 소개를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 중에서 취득 중개 의뢰인이죠. 그러면 A와 B 사이에 어떤 계약이 매매라는 그죠? 매매라는 계약이 이거 우리가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개공갑이 뭐하죠? 중개합니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은 매매 계약, 거래 계약이라는 뭐다? 법률 행위고 그리고 모든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다? 여기 있는 법정 중개 대상물이죠. 법정 중개 대상물 몇 가지? 5가지를 대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중개라는 개념이 승립하려면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 의뢰인, 중개 대상물 이 세 가지가 중개의 구성 요소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업 공인중개사가 저 건물에 대한 면적, 방향,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잖아요. 누구한테 설명하겠어요? 중개 의뢰인이에요. 취득 중개 의뢰인이에요.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그냥 중개 의뢰인의 기회가 되어버리면 의뢰인이 이전 중개 의뢰인인지 취득 중개 의뢰인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확인 설명할 때 사는 사람에게 합니까? 파는 사람에게 합니까?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취득 중개 의뢰인이라고 특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개의 3요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개 계약의 당사자는 기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요 중개 의뢰인과 중개 의뢰인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제 이걸 반복하면 중개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그리고 B라는 사람이 C한테 의뢰를 하죠. 했고 그리고 A와 B 사이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거래를 하도록 C가 뭐 했다? 중개를 했거든요. 됐죠? 중개를 했다. 이 C는 중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고 얼마씩 50만 원씩을 대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일반인 C 혹은 무자격자 C라고 부릅니다. 이 무자격자 C 혹은 일반인 C는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무자격자 중개 일반인의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C가 이제 100만 원 공돈 생겼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겠다라는 D가 집을 팔겠다 판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집을 팔아주겠다라고 했죠. 제시를 했고 D가 알았다 하셨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또 D라는 사람이 집을 살 걸 알고 집을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E가 알아서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D와 E 사이에 이 아파트에 대한 뭐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C가 중개를 했거든요. 중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의 대가로 D한테도 50만 원, E한테도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을 때 이 50만 원, 즉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입니다. 무자격자 일반인의 중개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지만 두 번째 있죠, 이거. 두 번째 할 때 C는 이제 무등록자 됩니다.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아셨죠? 무효입니다. 못 받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 C의 행위는 중개업일까요? 아닐까요? 중개업이도 아니다. 중개업의 요건을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의뢰 있었죠? 보수받았죠? 중개를 반복하고 있죠? 의뢰, 보수, 중개업 네 가지 요건을 갖췄다 안 갖췄다? 갖췄어요. 중개업이죠? 근데 이 사람 등록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개념도 성립할까 안 할까? 등록 안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도 돼야 안 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중개업에 관한 딱 개념이 나오면 중개업은 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의뢰, 보수, 중개업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등록과는 관계 있다 없다? 그죠? 중개업은 등록 중개업도 되지만 무등록 중개업도 인정됩니다. 아셨죠? 네 가지 요건만 갖추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개업은 등록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잘못된 지문으로 나올 때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따져요.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X. X. 다른 사람의 의뢰, 등록하고라는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중개업은 딱 두 개입니다. 중개업은 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등록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개업에 관한 개념은 요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중개업은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니까 쭉 있어요. 보수를 받아라, 뭐 업으로 한다 이렇게 개념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저 지문 있잖아요. 무자격자라는 표현, 무등록자라는 표현 저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5페이지 보니까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요. 두 번째 줄에 쭉 있어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죠? 근데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등록자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무등록자라고 부르는, 지금 어디 하는지 아세요? 오른쪽 위에 무등록자라고 부르고 몇 대 몇이죠? 3대 3. 우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있죠? 이걸 줄여가지고 3대 3 그럽니다. 아셨죠? 3대 3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건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쭉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천천히 가시죠.